아니 이 사람은 우생학자니까 대중들은 다 개돼지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트고 뭐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민중의 평균이 더 똑똑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반갑습니다. 요즘은 팬덤의 크기 혹은 관심의 크기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의견을 이야기할 때 혹은 뭐 이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이견을 억압할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이 집단지성 이라는 말입니다.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프랜시스 골턴이라는 유전학자가 있었습니다.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바로 우생학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나치의 우생학이요. 이 우생학이라는 걸 거칠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목적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이제 열성인자를 가진 인간은 죽이고 우등한 사람들끼리만 남기면 결국 이 인간이란 종이 유전학적으로 계속 우성으로 개량되고 발전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소위 나치들이 자행했던 홀로코스트. 자기들 보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열성인자니까 막 죽이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막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집단지성이란 개념이 바로 이런 우생학의 창시자인 프랜시스 골턴의 실험으로 나온 개념이라는 겁니다. 프랜시스 골턴이 런던의 한 마을에서 8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그런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실험을 진행할 때 골턴은 우생학자답게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를 지도해야 된다,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골턴이 애초에 이런 실험을 진행한 목적 자체가 대중은 매우 어리석고 소수의 엘리트가 가장 정확한 결론을 낸다는 걸 실험을 통해 입증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실험을 해보니 정작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이 엘리트들을 포함해서 누구도 소의 몸무게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 800명이 적어낸 소의 몸무게들을 전부 다 더해서 평균 값을 한번 내보니 실제 소의 무게랑 1파운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개별적으로 판단하면 다들 오류가 날 수 있지만 이 집단이 모여서 평균을 내보면 정답 근사치에 다가가더라. 결국 똑똑한 엘리트 몇 명이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대중들의 총의, 대중들의 평균, 뭐 보편상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정답에 가깝더라. 이런 결론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프랜시스 골턴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생학자니까 대중들은 다 개돼지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제 국가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트고 뭐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민중의 평균이 더 똑똑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골턴이 이제 네이처지에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제목이 이제 보이스 오브 피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민중의 소리죠. 그게 이제 요즘 시대에 말하는 집단지성, 군중의 지혜 효과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다수의 목소리가 늘 옳다, 정치로 치면 뭐 개딸이 옳다, 이 태극기 부대에 따르는 게 이제 민주주의다, 아스팔트 우파의 머릿수가 제일 많으니까 이 사람들 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다수결의 원칙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이 프랜시스 골턴의 실험에는 몇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었는데요. 단순히 이제 다수가 모였다, 사람 머릿수만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다수를 놓고 세 가지 통제 조건이 있었던 건데, 첫째가 독립성, 둘째가 다양성, 셋째가 분권과 통합입니다. 가령 그 800명의 실험 참가자들은 한 명 한 명이 독립적으로 각각 자유롭게 답을 적어냈겠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군중이긴 하지만 이 군중 속에 있더라도 독립된 개인이 자유롭게 다양한 이견을 제시하고 그걸 이제 통합해서 결론을 도출할 때 이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휘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그 800명의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몇 명의 사람들 혹은 뭐 다수파의 의견 혹은 무리지어 뭐 폐악질을 부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화돼서 막 압력을 느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휩쓸리듯이 의견을 적어내면 과연 프랜시스 골턴이 충격받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저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들이 말하니까 저 답이 맞겠지 하면서 막 휩쓸리고, 남들이 다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다수가 다 저렇게 생각한다는데 나 혼자 괜히 다른 의견 말했다가 괜히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막 다수 쪽으로 쏠리고, 이러면 이제 다수 의견의 평균값을 낼 수가 없다. 즉 정답 근사치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집단지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냥 뭐 다수가 말하는 의견인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개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자유롭게 이견을 낼 수 있고 그 다양한 이견들을 다 모아서 평균을 낼 때, 그럴 때 정답 근사치에 가까운 값이 도출된다. 이게 바로 집단지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팬덤 정치 이런 거랑은 사실 좀 거리가 있는 개념인 거죠. 왜냐면 팬덤 정치라는 것은 막 다수가 소수의 이견을 억압하려 들고 우리 편이 옳다, 너는 우리 편인데 왜 자꾸 우리 편에 도움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느냐, 우리 편이 이 방향으로 가기로 했는데 왜 난 거기서 자꾸 딴지를 거느냐, 이렇게 이제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같은 걸 억압하면 집단지성이라는 게 발휘되지 않는다. 사실 이런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는 따로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사고라는 개념입니다. 사회학자인 어빙 제니스라는 사람은 이 집단사고라는 개념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사람들은
만장일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이 내놓은 생각들을 뒤엎지 않으려 하는 일종의 상태, 이렇게 규정합니다. 어빙 제니스는 이 집단 사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집단 사고가 이뤄지는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외곽 부분의 사고를 차단하고 대신 집단을 자신들이 편한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며, 또한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반대자들을 바보로 보기도 한다. 혹은 조직 내에 다른 이견을 가진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화를 낸다. 집단 사고는 조직을 경솔하게 만들며 불합리한 결정을 내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며 조직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집단지성이랑은 좀 다르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이 다수파 혹은 다수파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이제 몇 명 개인의 이견들을 이 막 조직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막 몰아가면서 적출하고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과연 집단지성을 촉진할까요? 아니면은 집단사고를 유발시킬까요? 저는 이거 사실 너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파의 견해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발언권도 존중해야 한다. 근데 꼭 집단지성이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기의 이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종종 언론 인터뷰에서 개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곤 하는데, 혹자는 제가 속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개딸이다. 그 사람들과 절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 그 말에는 결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결국 무슨 소리와 똑같냐면 정치권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정 유권자가 문제다. 특정 유권자와 결별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이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유권자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까? 유권자한테 그런 태도는 우리 지역 주민으로서 적절하지 않아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세요. 당신한테는 투표권을 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동의되지 않고 혹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고 자기가 결코 지지하기는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유권자 중에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정치가 저 유권자랑 절연해야 된다. 당신은 대한민국 공동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일 거면 어디 이웃나라 일본에 가세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죠. 문제는 개딸, 유권자, 지지층, 팬덤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좀 열성적으로 혹은 누군가는 강성이라고 하는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개딸이든 아니면 열정적으로 활동하거나 자기의 이견을 막 열심히 피력하진 않지만 어쨌든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사고에서 도출한 이견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는, 그렇게 집단지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민주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이 장치를 마련할 책임은 정치에 있는 것이죠. 그게 투표일 수도 있고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가령 우리나라의 거대 정당들은 당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100만 명 중에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좀 강성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활동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만 수용이 된다면 이 조직 자체가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사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가 그런 민주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그냥 열성 팬덤의 목소리만 수용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가장 목소리가 큰 집단에 의해 공동체 전체의 의사결정이 쏠려갈 위험이 생깁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과는 어떤 다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을 테지만 말을 안 하고 있거나 이견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다 지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가 이견을 말하면 저 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지 않을까? 되게 피곤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직 전체가, 이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평균적인 의견을 도출해야 되는데 특정 집단의 의견이 이 모든 공동체를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맨날 개딸은 손절해야 된다, 태극기랑 절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게으른 얘기입니다. 결국 설득해야 되는 문제고, 민주적 장치를 만들어서 전체 총의의 평균을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 거죠. 그 정당에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로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당원들의 총의를 한번 모아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치인이라면 혹은 정치권이라면 혹은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정보를 토대로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모인 의견의 총의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